사실은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또 다른 어이없는 일도 어제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 간첩죄 한 몇 주 전에 기사가 났었죠. 그러니까 국군 정보사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나라의 스파이죠. 원래는 우리나라 스파이니까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면서 군인 신분을 숨기고 중국에서 이제 스파이로 활동했던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이중 스파이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들을 중국에다가 현재로서는 중국에 넘겨왔다. 근데 그 정보란 게 뭐냐면은 이른바 북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블랙 요원들 명단. 이게 국정원에 아마도 해킹으로 통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북한 쪽에 그리고 중국 쪽에 우리나라 블랙 요원들 명단을 갖고 있다는 걸 국정원 쪽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사에 넘겨준 다음에 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군 검찰에서 이 사람을 어저께 기소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돈 때문이었다. 1억 6천만 원 파악된 것만 1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그나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돈을 받은 규모는 파악이 안 돼서 기소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1억 6천만 원을 받고 30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그런데 간첩죄 적용을 못한대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간첩죄 적용하려면 북한이어야 되는데 중국이어서 그렇지만 신상은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은 조선족 말씨를 쓰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었다. 북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간첩죄로 번질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우리 뭐 북파 공작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서 잡히면 우리나라는 그분들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일을 기꺼이 했던 거는 자신이 하는 일에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은 이제 많이 작전 중에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없이 그냥 그 별이 그런가 별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남고 별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북한을 주적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뭐 정보를 얻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는 그런 정부가 되면은 사명감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명감이 없어지면 여기 남는 건 내가 왜 이 짓 하지? 돈이나 벌어야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난 5년 동안 지난 5년이라는 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 이슈 이런 것도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 중에서는 조선일보 사설이 그 지점을 바로 짚고 있었는데요. 이 군무원이 중국에서 포섭이 돼가지고 활동한 것이 지금 드러났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의식이 떨어졌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분이 포섭된 게 2017년입니다. 2017년이고 2017년에 중국에서 포섭이 돼가지고 그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자기가 중국 쪽 정보원들한테 억류가 돼서 협박을 받았다. 실제 뭐 진술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협하면서 가족들 가만 안 두겠다. 위협을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군 검찰이 밝혀낸 것은 돈을 준 거에서 이 사람 돈이 목적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보를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정보사에서 기무사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정보사에 사진 찍어서 외부 넘기고 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보를 대출 받아가지고 또 중국에 넘기고 활동했던 기간이 2018년 이후인데 그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 기무사 해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무라는 게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무라는 게 예전에 보니까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고종이 만들었던 것 중에서 통리기무아문 그러니까 거기도 기무가 있더라고요. 그 기무사가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있었던 국내 약간 정부 같은 거 많이 이제 다루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계엄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탄압을 받고 이제 막 해체가 결국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원래 기무사는 어쨌든 우리 시위 동향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파악하는 게 원래 임무고 그리고 기무사가 계엄을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계엄을
예상했던 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때에 대비해서 이제 엄청난 소요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계엄이 되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기무사가 그 정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근데 좌파들이 이거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기무사가 계엄으로 엎으려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곡을 하는데 그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엄 문건에서 그거 가지고 뭐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엄중하게 수사해서 뭐 했는데 네. 대법까지 다 무죄 나왔잖아요. 나온 게 없죠. 당연히 예. 이건 너무 당연히 정보기관으로 해야 될 그렇습니다. 일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빌미로 네. 사실은 저는 그게 일타양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서 걸리면 땡큐 좋아. 그래 했는데 실제로는 그 계엄령 문건 그거 작성한 거 해라고 기무사를 뭐 완전히 뒤엎어 가지고 기무사를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오랫동안 훈련 받았던 네. 전문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원대 복귀시키고 옷 그러니까. 벗기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게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포섭돼서 우리 정부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설은 뭐냐면 기무사를 해체 안 했더라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걸렸죠.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적행위. 이적행위죠. 이거 뭐 이적행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문재인 어저께 얘기했던 게 그 어제 그 뭡니까 미국에서 공개된 그 회고록 하나가 있었잖아요. 맥메스터 회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처음 만났는데 북한 핵은 방어용입니다. 진짜. 트럼프하고 해서 미국의 안보 담당자들이 황당해했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이어서 우리 정보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 정보 역량을 기무사 해체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 버렸고 그 사이에 이런 간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행히 지금 기사를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 떠났던 군인들 방첩사로 복귀. 이게 이 정권 바뀌고 그런 예, 건가요? 2022년 이후에 2023년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 무너진 거는 회복이 잘. 다시 세우는데 10년 넘게 그러니까요.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그전가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 있었습니까? 국방부 장관 하신 분. 그분한테 이제 어떤 민주당 이상한 애가 이제 묻더라고요. 그 정보 라인에 충안고 출신이 2명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충안고 나왔다. 이 충안고 뭐 카르텔이 뭐 정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는 애들이 이 정보 관련한 이런 기구를 해체한다는 게 이거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왜 국정원 간첩 제일 잘 받는 국정원의 국정원의 대북 이 기구를 없애버리고 수사 못하게 하고 이걸 경찰에 넘기는 것도 이상하고 진짜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지점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과 척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동맹을 깨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얘네들의 노림수가 있어요. 뭔가. 저는 지금 방금 그것과 동시에 방금 기무사 계엄 문건 말씀하시다가 서 교수님 말씀 듣고 지금 다른 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사람들 지금 탄핵 얘기하다가 계속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어서 또 두 번째네요. 그때 계속 뭐 박근혜 탄핵 때 계엄할 거라고 자기들이 가설을 세웠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엄을 할 거다 하는 거 보니까 또 그 뭐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를 물어보니까 이제 차차 얘기하겠다 그랬었죠. 그러면 차차는 언제 오는 지금 건지. 그러면 또 뭐 계엄 문건 같은 걸 찾아내서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최고위원쯤 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조작된 녹취록이라도 들고 그러니까 들이밀고 조작된 녹취록. 그런 거라도 들이밀고 계엄 이거 증거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계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 공세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은 밑도 끝도 없는 계엄 문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G7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다음에 이제 우리가 G3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게 이 좌파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런 주장도 했어요. 좀 과격한 주장인데 우리나라에게 동서로 갈라서 좌파는 이쪽에 살고 우리는 여기 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직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출연자의 개인적
출연자의 개인적 입장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이라고 아주 좌파의 아주 이제 네. 우상처럼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네. 하면서 이 왼쪽 날개가 좌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좌파는 그냥 발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날개 모두 보수의 것으로 우리가 전까지 왔지 좌파가 우리나라 여기까지 되는데 기여한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한때 좌파였던 거가 정말 저는 반성을 많이 하는데 또 제가 좌파였기 때문에 이 좌파의 참상 이런 거를 더 알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뭐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좌파에 대한 어떤 우리 서명 교수의 개인적 견해이지만 상당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또 저는 뭐 정부를 야당으로서 정부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정당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억지를 부리고 상식이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고 그리고 그 하나가 사실은 자신들의 뭐 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라고 손꼽아지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어마어마한 사법 리스크 그걸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사실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뭐 김두관 지난번에 나왔던 대표 후보나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본다면 저는 뭐 좌파에 대한 것은 저는 뭐 우리 교수님만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나라를 뒤로 당겨서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이제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감시를 할 수 있었어요. 감시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이제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지금 몇 달 한 3개월 지났나요? 그 3개월은 정말 지난 21대 4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몇 번이 됐으며 정말 탄핵 검사들은 마찬가지고 그렇죠. 검사 탄핵.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얼마든지 정말 여러 번 올라오고 진짜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정말 얘네들의 폭주를 막을 그럴 분들은 정말 우리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 이슈 같은 그런 좋은 채널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좀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아유, 깨알같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시면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좋은 점이 또 제 채널을 홍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타 채널에 가면 그 채널에 제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